저게 다 실제 저기 있어요. 군복이죠? 저 처음 보는 거죠? 네. 처음 봐요, 처음 봐요. 와. 와. 저 파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된 거예요, 저게? 소장품이에요, 개인 개인이? 소장품. 아, 진짜 가게가 아니에요? 가게가 아니야, 저기가? 야, 진짜 많다. 근데 여기는 레플리카로 만들어 놓은 게 없어요. 다 진짜예요. 진짜로? 진짜로. 다 어떻게 구하셨어요? 아, 저는 서울교통공사에 다니고 있는 이승용이라고 합니다. 한 30년 정도 군 관련 자료와 군복, 복시 자료들을 수집하고 있는 개인 수집가입니다. 군복이 한 2,000벌 정도 되고요. 2,000번? 그러니까 이분이 직업이 이게 아니에요. 취미로 모으신 겁니다. 직업은 따로 있으세요. 군화가 한 400쪽? 군화 400켤레? 우와. 이 군화가 우리 광복대 거부터 있어요. 네? 광복대부터. 사진 문서 자료 하면 10만 점이 좀 넘습니다. 10만 점. 아니, 이분 어떤 분이시길래? 우리나라 것만이 아니고 1차 세계대전 것도 있고 나치 독일군 것도 있어요. 와. 근데 정리도 되게 깔끔하게 잘 해요. 어떻게 저렇게 했어? 네. 저기가 100평인데 저기 안에 다 차 있어요. 꽉 차 있는 거야. 네. 그러니까, 그니까. 지금 뭐 비어있는 곳이 없습니다. 조금씩 모으기 시작해서 또 양이 되다 보니까 이 역사에 대한 부분으로 접근이 됐고요. 그래서 한국 역사 관련된 걸 한번 체계적으로 모아보자 그래서 지금까지 이르게 됐습니다. 대표님.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이승용입니다. 뭐야, 같은 분이야? 갑자기 바바리 코트 뭐야? 바바리 코트 뭐야? 갑자기 뭐예요, 바바리 코트는? 반갑습니다. 이승용입니다. 아, 뭐야, 이거. 대표님 나와보세요. 이거 뭐야, 이거. 아, 이건 진짜요? 이 태극기는 광목으로 만든 태극기인데 한 50년대 걸로 추정을 하거든요. 50년대 태극기요. 우와! 광복군 태극기예요? 50년대 태극기, 이거 태극기 박물관 가야 되는데. 이거 좀 귀한 겁니다, 이거. 후반기냐, 초기냐, 그거 갖고 좀 갈릴 것 같은데. 예. 근데 저쪽에 레자가 들어간 거 보면은 좀 떨어지실 레자? 예. 전문 용어나. 아, 레자들. 감정하러 가신 것 같아요. 대표님, 이거는 문화재급이네요. 이거 이거 그냥 한 구석에 이걸 그냥 넣을 게 아닌데요, 이거는? 이거 집에 보관하고 있다. 이게 한국박물관에 3년 동안 되어 있다는 거. 아, 저거 국보급이에요. 뭐예요, 저거는? 이게 뭔데요? 광복군 휘장이요. 오. 일제강점기에 한반도로 공격하려고 준비했던 소름 부대가 돋았고. 있었잖아요. 네. 뭐야? 그 부대의 휘장과 완장인 거예요. 와. 진품이에요. 그 광복? 저 휘장은 지금 저거 말고 2개밖에 없대요. 아, 진짜요? 네. 어. 네. 어떻게 저걸 진짜 어떻게 구하셨어요? 그렇게 구하셨어? 저희 광복군 모표, 장교 모표. 철사 모표잖아요. 네, 이거 네. 하나하나 네. 저 스프링, 철에 스프링 달린 걸로 하나하나 다 수놓듯이 한 거잖아요. 오우. 동네에 이제 할배가 광복군이 들어오면 무장해제하고 네. 군복은 이가 많다는 이유로 다 태웠다 그러더라고요. 지금 저희가 광복군 군복이 없는 이유가 네. 그때 다 소각을 해버렸기 때문에 그치. 현존하는 물량이 없는 건데 주머니에 넣기 쉬운 완장 2개하고 모표 2개는 떼서 챙겨갖고 왔다 그러더라고요. 누가 꼼꼼한 사람이 하나 있었군요. 이거는 독립기념관 입구에 있어야 될 거 그런 수준의 게 있네요. 시작부터 아주 독특한 게 있네요. 예. 지금 이거 좀 귀하잖아요. 18식 군복의 그 네. 포트인데 이게 초기 군복의 원 일본 품이네요. 군복이지만 이게 이제 그 오리지널 원품도 있고 이거 군용 담요 가지고 만든 레플리카도 네. 있어요. 옛날엔 그 저 미신경이 있어가지고
그 담요를 가지고 이렇게 레플리카를 만들었었잖아요. 네. 근데 이거는 보니까 이제 그 바느질이나 아니면 내피를 이렇게 봤을 때는 이거는 원품이다. 예, 이거는 일단 담요로 만든 소의 짝퉁이 아니다. 저런 거 진짜 어떻게 모으시지? 와, 신기하다. 그리고 이게 이제 우리 그 자켓. 건군 네, 초기에 네, 네. 그 올리브 색깔이라고 이제 하죠. 그 특징이고. 사실 저게 저렇게 상태가 돼 있을 수가 없거든요. 그죠. 저 가죽이 특히. 근데 가죽 보호제를 본인이 다 바른대요, 하나하나. 넥타이까지 같이 세트로 이제 건군 확보를 하신 초기에, 거예요? 예, 예. 건군 초기에 이제 어, 기마 행렬에 칼 차고 가는 유명한 사진이 있었습니다. 네네. 그거를 이제 세팅을 한 거거든요. 넥타이까지 같이 이렇게 본 건 저도 처음인데, 이게 이제 펼치면 커다란 수건이고, 저 넥타이는 전 진짜 처음 봤어요. 그 머플러를 접은 다음에 한쪽 끝을 시침질로 한 진짜 그 당시 넥타이예요. 오. 네. 뭐 퍼즐 맞추기 같은 거예요. 해방 이후부터 건군 초기 군복들이 듬성듬성 있다 보니까 그걸 하나하나 맞추게 되거든요. 제가 이제 갖고 있지 않은 군복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장에서 구하면 진짜 보물찾기가 되는 거고, 지인들이 소장했다가 이제 한계에 부딪혀서 이제 파시는 분들이 있어요. 한 무태기로. 그걸 뭐 가져오기도 하고, 하나하나 맞춰가는 재미. 이왕 여기까지 왔으니까 뭔가 결과물을 하나 만들고 싶다는 욕심이 있어서 대단하다, 대단해. 그리고 이 군복이 이제, 4.3 HBT. 그쵸, 예. 6.25 전쟁기에 보면 입고 있는 군복이 대부분 예, 그 대부분. 당시에 이 그 군복인 군복이에요. 거예요? 저때 군복부터 어디서 봤던 거 같아요. 맞아요. 좀 익숙해요, 눈에. 또 6.25 전쟁 초기에 미군이 준 거를 그대로 받아서 대한민국 도장만 찍어서 입었던. 네. 아, 이거 주기파고 이게 안 되니까 그냥 도장만 네, 찍고선. 예, 예. 아이고야. 이걸 받아서 우리 해병대 고유 군복이 없으니까 그냥 처음에 이거 네. 입고 여기다가 도장 찍어서 해병대 이렇게 했었고. KMC 뭐. 예. 네. 해병대 군복이 어느 나라 군복이냐, 이거 도대체 어디서 나서 입는 거냐, 그거 이제 추적했을 때 흑백이니까 추적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확대를 해서 보니까 가슴에 있는 단추에 이 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 육군 군복을 입었구나 하고 추정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와, 진짜 신기하다. 역사, 박물관이네, 진짜. 그다음에 이 군복은 정글복. 재질을 봐서는 자체적으로 이제 군복을 만들기 시작한 건 거죠. 이제 여기부터는. 저희가 본격적으로 파월 하면서 그 일반 국내에서 입던 전투복이 더우니까 예, 예. 미군들 정글복 따라서 이제 포플린 천으로 정글복으로 만든 거죠. 아, 이제 정글복, 예. 정글화 이게 예. 국산 전투복, 국산 전투화의 시작인 거잖아요. 수출도 많이 했고요. 아주 상징적인 거고 또 거기에 맞게 또 맹호사단의 부대 마크도 또 이렇게 갖다 놓으셨네요. 아, 이것도 처음 봤어요. 포플린 군복 아주 얇은 천으로 만들었는데 더우니까. 더우니까. 네. 베트남 워낙 습하고 더우니까 그치. 네. 그거에 맞춰서 만든 군복인 거죠. 한국 그 복식사에 대한 부분은 책으로 나와 있는 게 80년대에 정리된 것밖에 없고, 그 책도 이제 그림 위주라 색감을 알 수 있는 감청색, 진홍색 이런 식이라 정확히 어떤 색감인지에 대해서 나와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실사 사진을 찍고 예시근이 배지라든가 이거는 실물 크기로 해서 책을 한번 제작하려고 하다가 몇 번 자빠졌고요. 시도는 계속 하고 있고 아마 다시 준비가 되는 대로 그 작업은 들어갈 것 같습니다. 저는 이거 보고 싶었어요. 이거 제가 실물을 보는 건 제가 처음입니다, 지금. 저게 되게 이게 신기합니다. 뭐야, 진짜? 패턴이 이거 명품 같은데, 약간. 그러게. 무당개구리 같아. 제가 직접 보지 못한 군복이 딱 두 벌인데 그 두 벌 중에 하나를 지금 여기서 본 거예요. 아, 진짜요? 네. 와, 우리 박사님이 박사님만 봤을 해도 정도면 말도 안 거 아니야? 네. 와. 거북무늬 패턴 군복하고 하나는 공수 낙하하는 패턴이 들어있는 교련복. 전방과 후방의 구별 없이 국가보위에 만전을 기하고 있는 우리의 국군 장병들. 그 두 가지는 굉장히 희귀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오늘 보네요, 드디어. 야, 그런 복도 어디 그게 있을 겁니다, 지금. 그거 좀 찾아주세요, 다음번에. 야, 오늘 이걸 드디어 보네. 거북무늬 패턴. 이거는 이건 왜 거북무늬를 했다고 들으셨어요? 박정희 대통령이 뭐 네. 이순신 장군을 존경해서 네. 검은 복선 모양의
그 등딱지 모양이 그 네. 팩터를 넣으라 그래서 지금 했다고 구설에 전해지고요. 네네. 이순신 장군의 어떤 상징성을 포함시킨 우리 한국군 고유의 군복을 개발해봐라. 그래서 잠깐 입고 다녔어요, 저거 수방사에서. 요즘 시대에 너무 세련된 옷 같아 세련돼, 보이는 너무 그런 그러니까요. 느낌이 명품 들어요. 같아요. 네. 손으로 그린 흔적이 이렇게 있잖아요. 이게 좀 더 현실감이 느껴지는 것 같고, 제가 육군본부 근무했을 때 제 옆방에 이종 품질관리사 군무원이 근무했어요. 그분이 스케치북을 갖고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군복 패턴을 이분이 그리는 거예요. 그분이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은퇴할 때 남도희 이거 가질래? 그랬는데 제가 안 갖는다 그랬어요. 그 역사적 자료. 우리나라 군복 패턴이 거기 여기 이만큼 들어 있었거든요. 아, 제가 그게 잠이 안 옵니다, 밤에. 아, 이거 오늘 드디어 만나보네. 이걸 이제 군복이라는 거로 딱 잘라서 볼 게 아니라 하나하나의 사연들이 있고 다 역사거든. 1950 해방 이후에 군복이 미군 군복을 입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 군복 만들어서 그 변천 과정들에 대해서 이야기도 되고 사건들이 많았잖아요. 관련해서 그런 부분들을 좀 체계적으로 전시할 수만 있으면 협업해서 제가 사후에는 다 기증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어요. 이게 피탄 자국 있는 이거 언제? 헬멧인데 잠깐만, 이거는 토밀 영국군 헬멧. 2차 대전 연극군? 예, 예. 그쵸? 영국군. 아 근데 뚫렸어요. 야 진짜 터키군이 참전할 한국전 들어올 때 토미 헬멧을 쓰고 네. 있기는 했는데 네. 이게 국내에서 이게 굴러다니는 거 저도 한 건데 이야, 이 친구 살았네. 이게 맞아서 찢고 나가서 뭐야 하고 어리버리 치다가 넘어져갖고 푹 들어갔다 이렇게 사는 거죠. 아, 자기는 신형 헬멧 나오면 다 밀어내기 식으로 줘버렸잖아요. 미국이 마찬가지로. 그러니까요. 2차 세계대전 끝나고 인도 차이나 홍콩에서 전쟁할 때 이거 땅땅땅 두들겨갖고 다시 네. 줬으니까 이게 거의 없잖아요. 대단하다, 컬렉션. 근데 요거가 포갑채 남는 게 별로 없어요. 근데 저도 어렵게 구한 이제 여기 한국전 타입의 화랑담배고 요건 60년대 초반 베트남전 때 많이 샀던 진짜 화랑이구나 이게. 이게 우리가 옛날에는 화랑 담배 이 암구가 이 화랑이야. 네, 화랑 담배네. 박물관에 가 있어야 될 거를 네, 저렇게 그죠. 소박하게 그냥 갖고 계신 거예요. 완전 박물관 수준인데요. 베트남전 때 많이 썼던 지급됐던 화랑담배들인데 한번 태우는 보셨어요? 이거를 굳이요? 이걸 굳이 한 까치에 이게 얼마인데 이걸 여기 이제 그림 일일이 그림 잘 그리는 미대생들 데려다가 다 직접 그린 거예요. 야, 이거 보고 제가 감탄했어요. 전쟁 6.25 때. 예. 다른 부대 8사단이라든가 요건 가능해요. 부대 마크가 단순하니까. 얘는 호랑이 그림을 그려야 되니까 이거 그릴 수밖에 없어. 직접 그린 거예요, 호랑이. 저 그림을 저 손으로 직접 직접 그렸대요. 54년도에 부대 마크도 개편이 되고 뭐 계급장도 바뀌고 하면서 이걸 더 이상 쓰지 않으니까 이 헬멧은 재활용해야 되고 그러면 제일 쉬운 방법이 페인트를 칠해버리는 거죠. 위에 덧방 주석 다 페인트를 칠해버렸기 때문에 남아있는 게 거의 없고요. 저거 자세히서 보면 진짜 잘 그렸어요. 예술적으로 그렸어요. 그러게요. 요거 헬멧이 이제 한국전쟁 당시에 맹호부대 대령 헬멧이거든요. 완벽한 상태 그리고 이제 라이너 안쪽에 군본부하고 이제 철제 계급장까지 있는 상태로 그랬을 때는 진짜 심장이 멎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에요. 한국전쟁 전사자 위에 발굴단이라고 동작동에 있는 거기에 70년 정도 땅속에 있다 보면 남아있는 게 거의 없어요. 고무로 된 신발 바닥 밑창이라든가 금속재 단추, 철제 고리 이런 거밖에 안 남는데 실물이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기 때문에 이게 어떤 물건이다 뭐 알려줄 때도 있고 제일 중요한 거는 적군은 저희 장비를 우리 군 장비를 많이 노획해 썼거든요. 왜 잘못해서 한국군 유해가 중국으로 송환이 되거나 아니면 북한으로 가면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최소한의 이제 피하 구분 정도를 해드렸고 제가 가진 자료로 거기서 자료집을 3번 발간했는데
야, 진짜 대단하시다. 시대별로 군복의 그 변화상을 알아볼 수 있게 모았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모으기 위해서 얼마나 고군분투했는지 알 수 있고, 특히 우리 한국군 군복 같은 경우에는 기능성이나 신미성과는 상관없이 충동적으로 바꾼 경향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역사를 일관되게 추적하는 게 쉽지 않고 일정하게 컬렉션으로 모을 생각을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런 가운데서도 이것을 모아놨다는 것은 굉장히 이 자체가 의미 있는 일이고, 저 모아져 있는 군복 하나하나가 역사다. 아, 저 장소가 좁네요. 저게 그냥 우리 입장권 끊고 갈 수 있는 데는 아니죠? 그러니까. 아, 진짜 가보고 싶다, 근데. 저 한번 가보시면 좋고요. 너무 사랑하는 분이에요, 이걸. 진짜 매니아시다. 진짜 매니아시다. 역사 매니아다. 역사 매니아. 진짜. 목표는 제주도 쪽으로 다 이걸 가져가서 동남아 배경으로 한 세트장 만들고 그 한국 전쟁이나 아니면 시대물 관련된 촬영을 할 수 있는 세트장을 제안도 해보고 제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해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가 진정한 밀리터리 매니아다. 군인도 아닌데 왜 이렇게 군복을 좋아하냐, 대입대 할 거냐라는 그런 말들이 되게 많습니다. 솔직히 저는 입대 가능합니다. 저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 하나 좀 전에 생각하면 진짜 내가 딱 꽂히는 스타일이었다. 디자인도 너무 예쁜데? 안녕하세요. 저는 밀리터리 패션을 너무나 좋아하고 군복에 홀리게 되어 있는 남자 심재솔이라고 합니다. 너무 스타일리시하다, 옷이. 저희 아버지가 이제 베트남 참전 유공자시기 때문에 다양한 밀리터리 아이템들을 보면서 그 안에 있는 스토리와 역사 이런 것들에 홀릭당해가지고 이 밀리터리 패션 그리고 옷들을 모으게 되었습니다. 저는 밀리터리 옷을 패션으로 좀 다루는 스타일을 좋아하기 때문에 옷으로 입었을 때 좀 멋있을 수 있는 그런 밀리터리 아이템들을 모으는 게 포인트입니다.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거는 M5 자켓.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한국이랑 되게 연관이 많은 자켓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왜 한국이랑 연관이 있냐? 한국전쟁, 6.25. 그때 미군들이 입고 참전했던 게 이제 M5 자켓입니다. 3군 다 통합이 돼서 입긴 했었지만 주로는 육군들이 많이 입었습니다. 네, 군복 앞에 보면은 이제 M65, M51 이런 식으로 이제 숫자가 붙는데 앞에 M은 육군, 해군, 해병대, 공군 이런 식으로 좀 알파벳이 다르게 나뉘어요. 그 뒤에 65나 51, 43 이런 거는 옷이 만들어진 연도를 말하는 겁니다. 해병대 하면은 이제 해병대 코트가 되게 유행했어요. 해병대 한문으로 써 있는 코트를 입고 정문을 쓰고 나온 모습이 너무 멋있어가지고 옷을 좋아하는 입장으로서 그 옷을 한번 입어보고자 그렇게 해서 해병대에 지원을 하게 됐습니다. 코트에 반해가지고. 해병대. 저거. 해병대. 저거 궁금해. 진짜, 예. 그 다음에는 이제 필드 자켓. 옷 잘 입는 사람들은 무조건 M65 자켓을 입는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전 세계에서 제일 유명한 자켓이기도 합니다. 와, M65. 기원이 있네요, 이렇게. 베트남 전쟁 때 만들어진 자켓으로서 이제 M51 자켓이랑 차이점이 있다 그러면 카라가 이제 스탠드형으로 바뀌었습니다. 일반 조거 팬츠 같이 이제 스포티한 옷 위에다가도 매칭해서 스포티한 느낌을 내는 꾸안꾸 느낌이죠. 그런 느낌을 낼 수 있는 스타일링도 많이 합니다. 아니, 근데 그냥 밀리터리 복이 예뻐. 네, 맞아요, 맞아요. 일단은 희소성이 있죠. 오래된 옷들이 내 옷장에 있다는 것. 모든 남성복의 기초는 밀리터리 옷에서부터 시작이 됐기 때문에 그러한 역사들이 제가 가지고 있다는 그런 희열감은 밀리터리 아이템, 밀리터리 옷들을 보면서 느낄 수 있는 장점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해서 보고 있습니다. 정말 2024년도부터 유행하고 있는 코트라고 볼 수 있죠. 요즘 유행하고 있는 피코트. 이게 1940년대에
미 해군이 입었던 건데 보급이 되지 않고 창고에서 보관이 되어 있었던 실제 피코트입니다. 그럼 바람이 여기저기 다 이렇게 들어오면 추우니까 이렇게 여며가지고 바람이 안 들어오게 하고, 그다음에 카라가 깊고 크죠? 그래가지고 바람을 막아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디자인이 또 있습니다. 이런 게 바로 피코트의 디자인적인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야, 근데 이렇게 따지면 진짜 밀리터리 룩이 패션의 시초인 것 같아요. 완전 시초죠. 맞네요. 네. 스타일은 이제 요거 같은 경우는 80년대 미 해군에서 장교가 입었던 피코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보시면은 단추가 이제 금색이죠. 장교들은 이제 금색깔 돼 있는 피코트를 입었고, 일반 병사는 이런 식으로 이제 플라스틱이 돼 있는 피코트를 입었기 때문에 아, 장교는 이게 다르네. 단추가. 단추가. 해군은 이제 밀폐되어 있는 배나 아니면은 잠수함 이런 데서 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에 따른 다양한 옷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모으는 재미도 있고요. 희소성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육군, 해군을 봤으면은 이제 공군을 한번 봐야겠죠. 공군이 또 멋있는 게 많지. 공군 멋. 야, 공군 멋있지. 이제 이게 밀리터리 옷이었어? 라고 할 수 있는 옷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건 바로 모든 남자들의 가슴을 울리는 A2 자켓. 아, 이거지. 야, 이걸 A2라고 그러는구나. 요거는 육군의 비행기 조종사들의 옷이라고 보면 되고, 탑건에 나왔던 이 지원 자켓은 이제 해군 비행기 조종사들의 옷이라고 볼 수 있어요. 톰 크루즈가 활주로 달리면서 이제 요거 입고 있는 장면인데 그때 아, 탑건. 야, 탐 크루즈. 프로자. 내가 입으신 입었던 거, 겁니다. 입으신 아니, 거. 또. 네. 아니, 근데 줬다 뺏었어요, 왜? 저희가 알고 있는 이제 이런 나일론 원단이 개발되기 전에 1, 2차 대전 때는 이런 보온을 할 수 있는 게 이제 소가죽, 양가죽 아니면은 염소가죽들이 있는데 초창기에는 가죽으로 된 자켓을 입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슬랙스나 아니면 면바지 같은 거 위에다가 셔츠, 타이 메고 입어도 그 특유의 아메리칸 캐주얼 느낌을 낼 수 있는 옷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나 지금 이게 되게 홈쇼핑 같아. 야, 이거 홈쇼핑 같아. 나 오늘 방송 끝나잖아. 나 저거 거야. 검색한다. 나 저거. A2 자켓 나 산다, 나 저거 진짜. 해. 비슷한 느낌으로 무조건 살 거야. 이제 MA1 자켓이 원래 검은색은 안 나와요. 근데 이제 요거 같은 경우는 인수형으로 우리가 입을 수 있게 나온 건데, 여쭤보신 게 이제 왜 주황색이냐? 조종사가 이제 격추를 당하거나 아니면은 외지에 떨어졌을 때 구조를 기다려야 되거든요. 이제 요 자켓에 팔을 뒤집습니다. 입으면 돼요. 그러면은 어떻게 보이세요? 근데 눈에 잘 띄지 않습니까? 살려주세요! 저기 격추됐어요! 네, 이렇게 이제 하기 위해서 레스큐 컬러, 그래서 주황색을 안쪽에다가 넣은 겁니다. 근데 이거는 1950년대에 만들어졌던 오리지널 파카고, 제가 한번 입어보겠습니다. 보시면 여기 뭔가 이렇게 있어.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이게 뭐냐면은 이제 공군 보면 활주로가 쫙 돼 있잖아요. 활주로에 있는 분들, 그런 분들이 이제 어두울 때 자신의 위치를 표시하기 위한 뼈대가 붙어 있는 이제 그런 옷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차피 비나 눈이 오면 그냥 입고 가시나요? 아, 절대 안 그렇죠. 어떻게 하냐면은 이제 비가 온다 하면 비 오네? 이제 티어를 매겨요, 이제. 이게 비싼 거다, 이게 비싼 거다. 근데 이게 비싸다 그러면 일단 벗어요. 비가 와도 벗어 일단. 걷고 이렇게 안고 갑니다, 이거. 이렇게 안고 갑니다, 이거. 그치. 비싼 걸 가려야 돼. 아니, 군복이 한생한 게 원래 저런 거 그냥 이렇게 막 다니는 뒹굴고. 그러려고 만든 그런 옷인데 건데 너무 아끼는 거지. 뭘 이렇게 하고 다닌다고요? 비 온다고? 아낄 수 없고 구할 수 없어서. 해병대 어떻게 갔어? 아, 무슨 명품 백마냐. 그러게 말이에요. 세탁을 하면은 원단이 손상이 가능한 100%거든요. 안 한 거는 20년째 안 한 것도 있고요. 근데 대신에 파카나 이제 자켓류들은 많이 안 입기 때문에 세탁을 안 해도 되지만 이제 바지나 아니면 안에 입고 있는 이런 것들은 손빨래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걸 이렇게 입고 있나 싶을 정도로 관리가 쉽지 않습니다. 이거는 이제 태평양 전쟁이랑 관련이 있는 바지가 하나 있습니다. 제가 이제 200만 원에 구입을 했던 바지인데 200만 원에? 보시면은
이렇게 생긴 바지입니다. 어떻게 뭐 그냥 군복 바지처럼 보이시죠? 네, 좀 다른 게 요거는 미 해병대가 1944년도에 태평양 전쟁을 할 때 입었던 실제 바지입니다. 우와 44년에 태평양 전쟁할 때 입었던 바지래요. 또 재밌는 게 또 양면으로 해서 또 입을 수가 있습니다. 또 뒤집으면 우와 양면 이제 미 해병대가 임무에 따라 가지고 바꿔서 입는데 이렇게 바꿔서 입는 경우도 있고 프로스킨 왜 프로스킨이냐면은 미 해병대가 상륙을 해가지고 이제 기어 올라오거나 걸어올 때 개구리 같다 개구리 스킨 개구리 피구 같다 해서 프로스킨이라는 이름이 붙여진 바지 중에 하나입니다. 오래 있을 때는 저 바지로 입고 산에 들어가면 풀숲에 들어갈 때 그 괴석한 나중에 갈아입어야 되는 거네요. 제가 이제 밀리터리에 홀릭이 돼 있고 빠져 있기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밀리터리 룩을 입고 나갔을 때는 뭔가 이제 슈퍼맨의 망토를 걸친 것 같은 그런 자부심이나 자신감이 생기는데 뭔가 아주 캐주얼하게 밀리터리 아이템을 안 걸치고 나갔을 때의 느낌은 뭔가 밋밋하고 오늘 뭔가를 집에 두고 온 느낌, 허전한 느낌이 많이 들더라고요. 밀리터리 패션 아이템을 가지고 다양한 스타일링을 만들 수가 있는데 아메카지 스타일,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일본에서 넘어온 아메카지 스타일인데 MOL 필드 트라우저 팬츠는 밑에 통이 넓어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좀 많이 애용하는 팬츠입니다. 요즘에 또 와이드한 팬츠가 유행인데 아메카지 느낌을 낼 때 이렇게 사용되기도 합니다. 미 해군 버킷햇으로 이제 해군이 이제 작업할 때 쓰거나 아니면 햇빛을 가리기 위해서 사용하는 버킷햇. 어떤 아메카지 스타일이라고 해가지고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핏감이나 오버한 사이징에 있습니다. 우리 막내 PD님. 예. 멋있어. 멋있다. 되게 잘 어울리시는데요? 다음은 이제 밀리터리 패션과 뗄래야 뗄 수 없는 워크웨어 코디를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들고 있는 자켓은 미 해군이 40년대, 50년대 입었던 N1 백자켓이라고 하는데 이 자켓 같은 경우는 워크웨어 입으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즐겨 입으시고 또 좋아하시는 자켓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요거와 이제 기본적으로 워크웨어 하면은 제일 많이 알고 있는 청바지를 같이 매칭을 할 거고요. 여기서 또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렇게 두 개만 가면 또 심심하니까 미군의 헬리넥인데 이제 요거는 활동복 겸 잠옷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 티셔츠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같이 매칭해가지고 워크웨어, 밀리터리 워크웨어 느낌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야, 우리. 야 근데 잘 어울려요. 너무 잘 어울려. 이 밀리터리 패션 문화가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더 잘 전파가 되고 이 문화를 알려주면서 우리나라의 군인들의 이제 심장 역광과 더 많은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문화가 되기를 저는 바라면서 그렇게 하기 위해 더 노력을 하고 전파를 하려고 합니다. 저는 밀리터리 패션의 대중화를 꿈꾸는 매니아입니다. 사람들한테 전쟁을 어떻게 보여줄 것인가, 무엇을 보여줄 것인가라는 이제 그 진지한 문제를 항상 고민을 하면서 이 전쟁기념관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고한빈이라고 합니다. 전쟁기념관에서 지금 전시기획팀에서 근무를 하고 있고요. 그 전쟁기념관에서 학예 연구 기능들을 오랫동안 해오다가 상설 전시든 특별 전시든 어떤 전시가 있을 때 그 전시를 어떻게 이제 준비할 것인지, 어떤 내용물을 채울 것인지 이런 것들을 기획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같은 취미를 영위하시는 분들은 이걸 많이 이제 부러워하시죠. 왜냐면 자기 관심사와 일치하는 것을 하게 된 사람으로서 이제 봐주시니까 그렇다면 뭐 성덕에 맞겠지. 저는 그래서 그걸 받아들이고 있고요. 이분은 일이시네 그럼. 그러네. 그러니까 성공한 덕분 거예요. 정말 행복하게 일하시겠다. 오, 지하실 계단에
저 옛날 무슨 전쟁 영화 나오면 맞아요, 맞아요. 이 공간은 제 수집품들을 모아놓고 있는 제 개인적으로 이제 쓰고 있는 창고인데요. 제 2차 세계대전, 6.25 전쟁, 월남전처럼 전쟁 속에서 물건들을 모은 지가 한 20년 정도 되었어요.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그 당시에 나왔던 영화가 태극기 휘날리며라고 있었어요. 그 영화 속에서 나오고 있는 사람들이 입고 있었던 옷이나 차림새 같은 데 관심이 많았고 밀리터리 매니아가 이 영화 제작을 도왔다라는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그때부터 저도 뭐 학생이 뭐 사실 돈이 많지는 않지만 그 푼돈으로 조금씩 하나둘씩 모으기 시작한 게 지금 이렇게 되었습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덕후가 되시고. 그때 보고선 들어오신 거예요? 6.25 전쟁 중에 사용됐던 미군과 국군의 탄띠예요. 탄띠.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1학년 넘어갔던 그 즈음이었던 것 같아요. 이런 걸 거래를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이제 접하게 됐고요. 돈이 없는 학생 입장에서 제가 처음으로 살 수 있었던 물건 정도가 딱 이 정도였어요. 나도 이런 물건을 살 수 있다는 어떤 큰 즐거움을 처음으로 알려준 물건이었기 때문에 지금도 소중하게 잘 간직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 때는 딴 거 갖고 싶지 않아요? 왜 갖고 싶지? 로보트나? 야, 로봇, 뭐. (6.25) 전쟁 중 국군의 옷차림에 대해서 사람들이 잘 몰랐다가 뒤늦게 알게 된 것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국군의 방한복이에요. 사실은 국군의 가장 혹한기용 방한복은 (6.25) 전쟁 중에는 누비 옷이었어요. 6.25 전쟁 얼마나 추웠어. 너무 추워, 너무 추워. 저거 하나로 버틴다는 게, 사람들이 6.25 전쟁 중 누비옷 하면 약간 공산군의 어떤 상징처럼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는 국군도 누비옷 상당히 많이 입었고요. 제가 아주 우연한 기회로 미국에서 6.25 전쟁의 막바지에 쓰였던 국군의 방한복 실물을 입수를 했었거든요. 이렇게 온전한 상태로 갖고 있는 거 아마 저도 국내에 유일하지 않을까라고 좀 자부하고 있는데 그걸 좀 보여드릴게요. 새 건데? 너무 깨끗한데? 어쩜 저럴 수가 있지? 먼저 좀 상의부터 보여드리면요. 겉은 이제 면으로 짜여져 있고, 그 안은 이제 우리 흔히 이제 광목이라 부르는 이제 천으로 되어 있고요. 모직물 이제 재단을 하고 남아있던 이제 그런 폐 모들로 지금 이제 채워져 있는 것이고요. 이렇게만 보면은 외피의 기능, 그러니까 뭐 입었을 때 따뜻할 것 같긴 한데 어떤 뭐 물기를 막는다던가 아니면 바람을 막는다던가 하는 어떤 그런 기능성 원단의 기능은 사실 전혀 없는 셈이거든요. 저게 그나마 가장 따뜻한 거구나. 이제 상의와 함께 지급되는 이제 하이, ROKA, 대한민국 육군이라고 이제 적혀 있죠. 병참에서 만든 도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 육군이 생산한 병참에서 보급한 옷이다라는 걸 이제 표시하는 이제 도장이 여기 찍혀 있어서 이게 국군 옷인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사실 이것만 보더라도 전쟁 중에 국군은 되게 어려운 환경에서 싸웠다는 거.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제가 가진 6.25 전쟁 물건 중에서 사람들이 이제 재밌어하는 가장 아마 특이한 물건 중에 하나가 이걸 것 같은데요. 뭐지? 뭘까요? 이렇게만 보시면 아마 어떤 물건인지 잘 모르실 텐데 2019년에 당시 이제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에서 화살머리 고지를 발굴을 하면서 특이한 출토품을 발견을 하셨어요. 남북은 지난해부터 DMZ 화살머리 고지 일대 공동 유해 발굴을 위해 지뢰 제거를 했는데요. 뭐예요? 저기 뭐죠? 발굴하셨던 분도 처음엔 이게 뭔지 몰랐다고 하시더라고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6.25 전쟁 중에 사용됐던 방탄조끼였어요. 우와! 방탄조끼였어. 진짜요? 정식 명칭은 M12 방탄조끼라고 했었고 1945년에 만들어진 조끼였거든요. 와, 있어요, 정식 명칭이 또. 전면인데 이 소리 들리시죠?
안에가 알루미늄 장갑판들이 여러 개가 겹쳐져 있어서 사람 몸을 방어하는 형태인 거죠. 총탄이나 파편을 막기 위해서 금속판을 썼던 아주 초기적인 형태의 방탄복이고요. 무겁고 불편하고 방탄 성능도 떨어지는 게 사실이었지만 이조차도 병사들의 생명을 구하는 데는 분명히 도움이 되었기 때문에 안에 다 철판이다 보니까 제가 입었을 때 이 철판에 뭐 서늘함도 있고요. 안에서 움직일 때 이 철판 움직이는 소리도 나고 해서 좀 이게 요즘 기준으로 봤을 때 방탄조끼처럼 느껴지지는 않아요. 정말 진짜 중세시대 때 갑옷을 입은 것 같은 느낌입니다. 뭐 어느 전쟁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전쟁 중에 군인을 가장 많이 죽거나 다치게 만드는 것은 총탄이 아니라 파편이에요. 이 조끼를 만든 개발자도 그 당시 기술로는 총탄을 막는 조끼를 만들기 힘들지만 파편을 막는 조끼는 가능하다. 근데 그것만으로도 상당히 많은 병사들을 살릴 수 있다라는 전제로 이 조끼를 만든 거죠. 물건 하나로 역사를 읽는 거예요, 저희가. 이건 M51 방탄조끼라고 하는데 이건 미 해병대가 사용하던 것이고요. 여기서부터는 우리가 이제 도론 플레이트라고 해서 천에다가 어떤 수지를 부어서 딱딱하게 굳혀 만든, 우리로 치자면은 뭐 합성 수지로 만든 기화 같은 것들이 이제 들어간 조끼가 되겠습니다. 이 조끼를 계기로 이후 방탄조끼가 이제 개발이 되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이 조끼에 이어서 이제 개량형으로 1968년, 69년에 이제 등장하는 이제 우리 M69라고 부르는 이제 방탄조끼입니다. 미군이 생산했던 방탄조끼를 그대로 국군에게도 보급했고요. 미국과 함께 작전을 했던 남베트남군한테는 심지어 이제 남베트남 사람의 체형에 맞게 사이즈를 약간 줄인 이런 동일한 형태의 조끼가 지급되기도 했었습니다. 이 조끼도 구했을 때 제가 이 조끼 매뉴얼이 따라왔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뭐 어떤 식으로 착용해야 된다, 병사들에게 이 조끼의 착용법, 관리 방법들도 알려주고 있고요. 특이하게는 매뉴얼 뒤에 보면은 본인이 이 조끼를 입고 다쳤을 때 그 내용들을 이 조끼를 개발한 연구소에 보낼 수 있는 어떤 엽서 양식의 걸 만들어 놨어요. 말은 이 조끼를 개발하면서 끊임없이 개발사가 피드백을 받고 있었던 거예요. 그 부상 데이터가 생길 때마다 연구소에 보낼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했던 것도 다시 이 매뉴얼을 통해 갖고 지금 함께 보이는 점이 좀 재밌죠. 형들 어떻게 갖고 있어 저거를? 이 군용 휴대용 무전기로는 거의 세계 최초로 나온 개념이었고요. 이 무전기를 개발했던 회사가 지금도 이제 통신사로 유명한 미국의 이제 모토로라. 이 무전기 기능을 단순화하기 위해서 주파수 같은 경우에는 정비부대에서 장입을 해서 아예 무전기에 밀봉을 해버리고 전방의 병사들은 그냥 들고 다니면서 평상시엔 소리 듣고 말할 때만 수화 버튼 눌러서 말하는 이 기능 딱 이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BC-1000 무전기. 훨씬 더 대형화된 무전기죠. 이제 등에 메고 다니는 형태로 커졌고요. 역시 휴대용이죠. 통달거리가 훨씬 길기 때문에 더 강한 전파를 써야 돼서 훨씬 더 사이즈는 커졌습니다. 통달거리라든지 주파수라든지 직접 이제 통신병이 직접 이제 조절할 수 있도록 여러 기능들이 좀 놓여 있고요. 이 BC-1000을 계기로 나중에 이제 PRC-10, PRC-77, 그 다음부터 지금 사용되고 있는 이제 우리 이제 국산 이제 무전기까지 이어지는 어떤 그 계보의 첫 시작이 되는 무전기죠. 영화에서 많이 본 것 같아요. 맞아요, 이렇게 맞아요. 저희 지금 뭐 공격당하고 있습니다. 칙칙칙 하면서 그죠? 당시에 실물을 구하기 어려울 때 제가 직접 만든다던가 재현을 해서 이제 복원을 한다던가 하는 식으로 제가 갖고 있는 물건들도 있거든요. 이를테면 그림이 그려져 있는 이제 철모죠. 메모. 호랑이다. 촬영하셨던 분 중에 우리 저 이승용 선생님의 수집품을 통해서도 아마 비슷한 물건이 소개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림 잘 그리는 미대생들 데려다가 직접 그린 거예요. 저희는 다 수작업입니다. 핸드메이드. 제가 그분 물건을 참고해서 제가 직접 그려서 모양을 지어낸 것입니다. 와, 그래요? 6.25 전쟁사를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아무래도 그 이제 수도사단,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맹호부대라는 별명으로 익숙해서 그런데 그 수도사단의 그 전쟁 중에 쌓은 공적들이 사실 뭐 일단 대단하기도 했고요.
형들이 이제 너 어디 갔다 왔어 그러면 자랑스럽게 얘기하는 부대 중 하나입니다. 맞아요, 나 배구 부대야. 네.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했습니다. 그렇죠. 이 철모 모양이라면 1951년서부터 53년 사이, 그러니까 고지전이 한창일 때 수도사단 병사들이 썼을 법한 철모의 모양을 재현한 것이죠. 즉 참전 용사들의 노고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참전 용사들이 어떤 생김새였는지, 어떤 환경에 놓여 있었는지를 인간적으로 이해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물건을 통해서 또 우리 6.25 전쟁에 참전했던 국군 장병들의 모습도 저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함께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되게 의미 있는 아이템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단순히 마니아에 그치지 않고 스스로 길을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에서 좀 자부심을 찾고 싶습니다. 아, 너무 좋습니다. 이게 뭐예요? 시계? 와우. 야, 군용 시계. 야, 이거는 못 참아. 자, 1년 앞으로. 이거 못 참아. 근데 저는 밀리터리 시계랑 의류 조금 수집하고 있는 노지훈이라고 합니다. 우와. 인간들의 삶을 사유할 수 있고 역사적인 배경과 그 의미를 느껴볼 수 있는 취미여서 그래서 저는 이 시계들을 모으기 시작했어요. 시계? 역사적인 얘기 중에 가장 많이 회자되는 것 중에 하나가 2차 대전 얘기인 것 같아요. 영국군이 당시에 이제 전쟁의 상황에 맞닥뜨렸을 때 시계가 사실은 준비가 되어 있는 상황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파일럿들이 급하게 차고 상공으로 올라갈 시계가 부족했어요. 그래서 미군이랑 영국군이랑 같이 합의를 해서 나온 시계가 윈즈라는 시계가 있습니다. 요 시계인데요. 윈즈? 아, 들어본 것 같다. 급박한 상황에 갑작스럽게 보급이 결정되었기 때문에 항자성이라든가 아니면은 그 기압에 올라갔을 때 견딜 수 있는 능력 이런 것들이 전혀 구비가 되지 않은 시기였어요. 그래서 당시에 영국군이 좀 오폭이나 전투기가 그 했던 작전이나 이런 것들이 좀 미비했다는 결과가 있었거든요. 오. 저게 왜 저분에게 있냐는 아까 또 신기한 거 아니냐고. 그러니까. 제가 학부에서 사학과를 졸업하기도 했고 해서 역사적으로 좀 우리가 의미 있는 그런 취미를 가지면 어떨까 이렇게 하던 와중에 밀리터리 시계 보급품을 이제 구매를 하게 된 거예요. 그 시계 하나를 놓고 봐도 당시 사람들의 삶을 유추해 볼 수 있고 또 그러한 사람들의 삶 속에서 발생했던 많은 모순점들, 문제점들 또 재미있는 얘기들 그런 것들이 현재에도 좀 시사하는 바가 크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요게 이제 2차 대전 사용된 회중시계들이에요. 차대전 시기가 있다고요? 이런 시계들 같은 경우는 남성들이 사용하는 것이고 손목시계는 여자들이 사용하는 거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당시에. 그래서 손목시계를 사실은 남자들은 잘 사용하지 않았었어요. 전쟁 때 좀 휴대하기가 좀 용이하지가 못했던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크기도 크고요. 2차 대전 이제 다른 시계를 같이 놓고 보면 요 시계랑 요 시계랑 차이가 크잖아요. 크기 차이도 크고요. 전쟁 때 걸리적거리죠. 편하죠. 군에서 생각을 했을 때도 확실히 회중시계가 아니고 손목시계를 사용해야겠다라는 게 공공연하게 퍼졌고 그래서 발주를 이런 식으로 해서 보급을 하게 된 거예요. 설명을 귀향을 또 하나를 드리자면 요거는 이제 2차 대전 때 브라질 원정군에게 보급된 시계예요. 원래 브라질 자체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추축국이랑 관계가 굉장히 끈끈했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 이제 미국이 참전하고 나서 대서양 쪽이 막히고 미국 편에서 이제 전쟁에 참전을 하기로 마음을 먹어요.
그래서 이제 브라질에서 안 되겠다, 우리도 참전을 해야겠다 해서 군대를 파병을 합니다. 그게 이제 브라질 원정군이고요. 그 브라질 원정군에게 보급된 시계가 요 시계입니다. 그 패치, 군 패치가 담배 피고 있는 뱀이에요. 그러니까 브라질 군이 참전하는 그 가능성이 뱀이 담배 필 가능성보다 적다 해가지고 좀 위트 있게 브라질 군들이 그거를 마크로 썼어요. 뱀이 담배를 핀다 라는 문구를 막 포탄에다가 적기도 했거든요. 요 시계 특징은 뒤에 브라질 국장 이렇게 각인되어 있는 게 특징입니다. 오, 멋있다. 제가 갖고 있는 시계 중에 가장 역사적으로 의미 있는 게 제 생각에는 요 시계라고 생각합니다. 요거 이제 마제텍이라고 불리는 시계인데요. 아직도 가고 있어, 시계가. 2차 대전 때 이제 체코군이 독일에게 이제 점령을 당하면서 거기에 때 이제 파일럿 조종사들이 다 프랑스를 거쳐가지고 영국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제 그 조종사들이 이제 원래 처음에 보급받았던 시계가 바로 이 마제텍이라는 시계인데요. 의견이 분분하긴 한데 해외 포럼에서는 이 시계 러그에 요 단검 표시가 있습니다. 요건 지금 체코군에서도 군 보급품에 쓰는 그 표식이거든요. 근데 이게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어요. 있는 게 수량이 엄청 적어요. 수량이. 만약에 우리나라에도 보급 시계가 있었다면 이런 멋진 시계가 있지 않았을까 하는 거죠. 이들도 나라를 잃고서 프랑스를 통해 영국으로 가서 결국에는 우리나라를 무너뜨렸던, 자국을 무너뜨렸던 추축국을 상대로 이 시계를 차고 싸웠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한테 조금 더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시계 하나의 역사를 알게 되니까 너무 신기한 것 같아요. 빌런의 시계? 오른쪽부터 해서 요거는 나치 독일 육군, 그다음에 요거는 공군, 요거는 해군 시계거든요. 나치 독일이 이제 전쟁을 2차 대전을 이제 일으키려고 준비한 기간이 생각보다 꽤 길어요. 시계를 발주를 넣고 또 시계를 보급했던 역사도 다른 2차 대전에 참전했던 국가들보다 훨씬 길고 그 종류도 굉장히 많습니다. 저는 이런 시계들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어떤 거냐면 그런 시계들이 가지고 있는 역사적인 배경을 통해서 내가 살고 있는 상황에서 방향성도 제공해주고 또 교훈도 준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특히 나치 같은 경우는 인류사에 이제 미쳤던 커다란 비극을 가져왔기 때문에 저는 그 측면에서 이런 시계를 수집을 하고 있고 이런 시계를 수집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로 그 의미에 있어서 수집을 하고 계십니다. 독일군 시계가 또 특징이 하나 있어요. 예를 들어서 파워 리저브, 한번 내가 끝까지 와인딩, 시계를 감으면 몇 시간 가게 해주세요 라든가 아니면은 시계에다가 보석을 몇 개를 박아주세요 뭐 이런 것들을 주문을 하는 반면에 독일군은 자기들이 무브먼트 예시를 만들어 가지고 갖고 있기도 했어요. 다음으로 역사적으로 가치가 좀 있는 시계라고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거는 더티 더즌입니다. 더티 더즌도 어디서 많이 들어봤는데? 더티 더즌? 영국군이 이제 2차 대전 후반기에 직접 이제 방수가 되는 손목시계 해서 약자로 WWW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그 시계를 이제 보급을 하면서 그 보급을 발주받은 브랜드가 12개예요. 그래서 더티 더즌이라는 별명이 붙였고 대부분 이제 더티 더즌이라고 부릅니다. 이 시계가 2차 대전 후반기에 나왔기 때문에 재고가 많이 있었어요. 근데 그 남은 재고가 당시 영연방의 뭐 영국령 골든코스트라던가 그리고 또 호주, 좀 독특하게 네덜란드까지 가거든요. 네덜란드 같은 경우는 이건 또 좀 다른 스토리가 또 숨어 있는데 이제 인도네시아가 이제 2차 대전이 끝나니까 이제 자국민들, 인도네시아인들이 이제 독립 운동을 이제 진행을 하는데 얘네가 이제 이걸 진압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물자가 많이 부족했다고 해요. 그래서 영국에다가 이걸 요청을 하는데 영국이라는 승전 국가가 또 지원을 해서 공격을 하면 국제적인 시각이 좋지가 않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네덜란드를 도와주지 않을 수도 없고 그래서 그때 갔던 게 더티 더즌 시계입니다. 그 더티 더즌 시계가 KNIL 그 네덜란드 왕립군한테 가고 다시 인도네시아군이 이제 승리한 다음에 그거를 전리품으로 챙겨가요. 그래서 ADRI 해가지고 인도네시아군의 시계로 바뀝니다. 그런 역사들이 있어서요. 이 더티 더즌 사실을 가지고 있는 역사적 의미는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더티 더즌이
보급되고 또 역사와 스토리가 같이 있다는 점에서 저는 의미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런 것까지 어떻게 다 하시냐? 대단하시다. 새로운 거를 찾거나 알아낼 때 엄청 희열이 크신 것 같아요. 요 시계는 아마 밀리터리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좀 익히 알고 계시는 로디지아군 보급 시계입니다. 당시 1965년도에 로디지아가 영국으로부터 이제 독립을 해서 이제 국가로 이제 건립이 되었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요. 로디지아는 지금 짐바브웨입니다. 영국에서 로디지아가 워낙 이 차계에 있는 흑인들을 워낙에 억압하고 하니까 유엔에서는 금수 조치를 내려가지고 수입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당시에 그래서 이제 독립을 선언한 이후에 이제 거기에 있는 이제 흑인들과 전쟁을 벌인 걸 부시 전쟁이라고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당장에 군에서 이제 전쟁을 하려면 물자도 필요하고 군수품도 필요한데 당장 이제 수입을 할 수가 없게 된 거죠. 근데 그때 이제 이들에게 도움을 준 게 같은 이제 백인 우월주의 국가인 남아공이었던 거고, 그래서 제 시계 뒤에 보면은 ZA라고 써 있어요. 아래쪽에는 주스 아프리카라 그래서 그게 이제 네덜란드어로 남아공이거든요. 남아프리카. 그래서 거기서 왔다라는 걸 표시하고 있고요. 1965년에 그렇게 보급이 되었다가 뒤에 이제 1979년도 부시 전쟁이 이제 종료됐을 쯤에 자치 이제 흑인 민병대에게도 이 시계가 흘러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 시계라는 게 굉장히 재밌는 게 어떠한 한 사람의 손에 넘어갔다고 해서 그 부대가 계속 사용하는 게 아니고요. 그 부대가 정권이 바뀌거나 혹은 통치자가 바뀌거나 혹은 군대 내부에 있는 어떠한 그 구성들이 바뀌었을 때도 지속적으로 사용되는 그런 역사들이 있거든요. 이 시계가 특히나 좀 그런 시계입니다. 백인에게 사용이 됐다가 흑인 민병대에게 사용되는 그런 역사를 갖고 있는 시계라서 조금 더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시계에도 그 역사의 흔적들을 그러게요. 다 넣었어요, 넣었네. 그죠? 그냥 뭐 디자인 뭐 이런 것들이 그냥 예쁘다 뭐 멋있다 정도가 아니라 그 역사를 그대로 시계 안에다 담겨져 있으니까 가치가 굉장히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큰아버지 댁에 추석에 놀러 갔는데 큰아버지 댁에 시계가 하나 놓여져 있는 거예요. 이 시계가 왜 여기 있지 해가지고 여쭤봤더니 땅 파다가 나왔다는 거예요. 진짜? 그래가지고 봤더니 그 시계가 어떤 시계냐면은 걸프전 때 캐나다군이 썼던 시계예요. 이게 로스트 마라톤이라고 하는 시계인데 와. 저걸 어떻게? 이건 제 개인적 생각인데 안성에 외국인 노동자들 많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일하시다가 흘렸는데 저희 큰아버지께서 거기서 땅을 사셔가지고 집 올리시면서 이제 땅 개간하고 이러시면서 나왔더라고요. 가격적인 가치는 엄청 비싸지는 않아요. 근데 흔하진 않습니다. 저는 사실 지금 제가 모으고 있는 시계를 가지고 계속 공부도 하고 싶고 이 시계가 어떠한 배경에 의해서 보급이 됐고 어떠한 배경에 의해서 뭐 사용이 되겠는지 이런 거를 아직도 계속 공부를 하고 싶은 욕심이 있어가지고 한국군 시계를 가장 많이 갖고 싶기는 해요. 보급된 걸로는 1980년대에 나온 시계 하나밖에 없거든요. 한국군 시계는 실질적으로 구매할 수가 없어서 그거는 그냥 꿈의 시계로 두고 말라야 연방 때 영국군에서 이제 보급한 시계가 있어요. 말레이시아 시계를 구매하고 싶은 이유는 저희 와이프가 말레이시아 사람이거든요. 딱 한국군 시계하고 말라야 연방 군 시계하고 딱 두 개 딱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쉽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나는 역사가 고픈 시계 매니아다.